자, 그러면 우리 김도윤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럭키몬스터에서 동행수 연기한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준영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럭키몬스터를 연출한 봉준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 영화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이 영화 속에 굉장히 촘촘하게 진짜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요. 또 여기 우리 김도현 배우님만 계시지만 워낙 다양한 캐릭터들을 볼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 좀 영화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들 감독님, 배우님께 생생하게 들어보고요. 그리고 관객 질문을 사실 그 원래는 마이크가 가서 받아야 하는데 현재 마이크를 공유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한 10분 정도 실제로 감독님이나 배우님께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좀 부득이하게 육성으로 질문하는 시간 그래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셨는데 직접 질문하시는 시간 없이 진행하면 그건 또 너무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럭키몬스터라는 작품을 만드신 봉준영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되게 아이러니한 제목이기도 하고 되게 많은 뜻이 담겨있는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 제목과 이야기를 감독님께서 처음 좀 구상하시게 된 계기를 관객분들께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이 영화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떤 무슨 큰 줄기에 뭐 이성적인 그런 논리가 있었던 거라기보다 제가 그 머릿속에 그냥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나 뭐 이미지들이랑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 인물의 약간 일그러진 인간상에 대해서 좀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게 출발점이 되어서 이제 거기에 그 제가 좋아하는 장르물들을 결합시켜가지고 네.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몬스터라는 이름이 되게 저는 재미있었는데 주인공의 이름을 번역하면 이 맹수잖아요. 비스트. 이기도 하고 몬스터이기도 하고 이 도맹수라는 캐릭터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 제목이 되게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고 나서 되게 마음이 좀 쓸쓸했거든요. 도맹수 역할을 연기해주신 우리 김도윤 배우님께서도 이 캐릭터 시나리오 쭉 읽으시고 나서 되게 많은 생각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캐릭터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셔서 출연을 하시게 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도면수는 뭐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일단 계급으로 굳이 나눈다고 치면은 제일 하위에 위치하는 네. 인물이고, 이 인물이 이제 뭐 우연치 않게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이제 로또에 당첨이 되면서 이제 뭔가의 자신감 내지 자존감을 얻고 네.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이게 저는 올바른 성장이 아니라 좀 삐딱하고 네. 삐뚤어진 성장이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끌렸고요. 시나리오 봤을 때부터 처음에 너무 이상했어요. 이상한데 네. 뭔가 그 이상한 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네, 이게 잘 좀 몰입이 될만 하면 갑자기 이상한 신들이 태어나서 몰입을 깨는데 네. 저는 그 몰입을 깨는 그 신들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꼭 해보고 싶다. 그리고 좀 저한테는 나름의 큰 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좀 기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배우님, 감독님 저는 오늘 마스크 쓰고 진행하는 거 너무 아쉽거든요. 영화 속에서 이 보여주셨던 그 캐릭터성 굉장히 강한 모습과 또 이렇게 실제로 배우면 이 김도윤 배우님의 느낌이 또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약간 놀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극 중에서는 굉장히 좀 마르고 이렇게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 굉장히 좀
연약하면서도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그 초기의 모습이 점점 가면서 이제 내면의 광기가 드러나고 얼굴 표정이나 그냥 그늘 자체도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얼굴을 연기해야 하셨는데 저는 그 연기 과정도 되게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변화가 확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좀 준비하셨는지 제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일단 저는 이 연기를 할 때 보통 어떤 이미지들을 많이 좀 찾아보고 그 이미지들을 이 씬에 대입하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연기를 하는 편인데 일단 시나리오는 너무 재밌게 봤고 출연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미지화 시킬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그냥 구글에서 네. 이미지를 서치하던 와중에 유인원의 진화 과정이 있잖아요. 네, 이게 굽었던 사람이 점점 허리가 펴지고, 네. 그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 씬에는 이 정도의 호모 사피엔스가 있구나, 호모 에렉투스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씬에 그 맞는 유인원들 그리고 사람 그런 것들을 대입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도맹수의 진화 과정을 찾아서 연기를 하신 거였군요. 감독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우선은 이 영화가 시작하면 그 나레이션으로 한동안 도맹수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근데 그게 저는 배우한테 진짜 쉽지 않은 연기라고 생각하고 연출 면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도나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께서 그 배우에게 나레이션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연출을 맡기신 그런 이유 같은 거 좀 듣고 싶었어요. 그 도맹수라는 인물 자체가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생각하는 거나 자기 주장 같은 걸 다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게 자기 안에서 자기 혼잣말을 되뇌이고 있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도맹수 안에는 그런 면이 있으면 럭키몬스터라는 또 다른 이제 목소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거랑 럭키몬스터가 말하는 게 있어서 이게 서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 가끔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호 교감하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단편 중에 헬츠라는 단편과의 연결성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감독님께서 혹시 그 연결의 어떤 이야기 중에 들려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그 헤르츠라는 단편은 여기 한청이라는 소재는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 남녀가 젊은 남녀가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찾아서 가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한청이라는 소재는 같지만 이 영화랑은 크게 맥락은 닿아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 헤르츠라는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로맨틱한 얘기 같지만 무슨 서로 공감을 해가지고 뭐 찾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서로 교감하지 못하는 두 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지만 이건 한청이라는 소재는 있지만 그 주제나 이런 거랑 맥락은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한 질문 이번에는 우리 김도현 배우님께 나레이션을 하시면서 연기를 하시는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보면서 되게 좀 새로운 느낌이었던 게 나레이션 자체도 사실 되게 어렵지만 대사하지 않고 연기할 때 되게 뭐랄까 마임이나 무성 영화를 연기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두 개의 부딪힘이 저는 굉장히 새롭고 좋았거든요. 그 연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시나리오상에 이 부분은 나레이션이 들어갈 거다라는 것들이 이미 제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대사를 굳이 입 밖으로 내진 않지만 머릿속으로는 그 나레이션들을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었고요. 나레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후시 녹음을 했는데 현장에서 그냥 가이드로 녹음한 것들을 거의 다 썼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 나중에
불러서 시켰는데 네. 마음에 안 든다고 현장과 쓰겠다. 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살짝 엿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질문해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김도희 후배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현장에서 이 대사대로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슬쩍 하셨는데 제가 살짝 들었죠. 그러니까 그 대사 자체를 외워서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도맹수라는 인물에 그만큼 더 많이 몰입하셨던 것 같고 그 사람의 말로 그리고 나의 말로 뭔가 대사들을 많이 바꾸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 대사 자체가 더 입에 잘 붙는다? 그러니까 정말 도맹수의 표현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었는데 연기하시면서 좀 재밌었던 기억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일단 뭐 대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감독님이 대사를 잘못 쓰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대사대로 연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건 이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네. 제가 쓰는 언어대로 혹은 제가 애초에 뭐 예를 들면 도명수는 이런 말을 쓸 것 같아, 이런 억양으로 얘기할 것 같아 라는 거를 나름의 어떤 디자인을 하고 들어오는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바꾸는 편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뭐 애드립성 대사들도 많았고, 그 애드립성 대사들이 많았는데 이제 사실 이게 저희도 현장에서 잘 가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버전이 맞는 건지 저 버전이 맞는 건지 그래서 최대한 많은 버전을 확보해서 감독님한테 편집실에서 고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자라는 얘기를 감독님이랑 나눴었고, 네. 그리고 이제 재밌었던 일들은 이제 제가 이제 애드립이 약간 좀 나간다 싶으면 감독님이 어떤 때는 스크립터한테 저 안 들리게 얘기하려고 이거 안 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그 장면이 들어간 장면들도 있고요. 감독님을 설득하셨군요. 애드립으로. 우리 봉준영 감독님 현장에서 별명이 봉테일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너무 모든 씬 처음 들었죠. 정말요? 저만 들었나요? 모든 씬, 소품 하나하나에 진짜 많은 의미들을 촘촘하게 담아두고 계셔서 뭐 하나 그냥 들어간 게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들었거든요. 저는 처음 시작해서 볼 때도 뭐 예를 들면 트램폴린이나 용각산이나 뭐 이런 어떤 디테일들도 굉장히 세심해서 좋았고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그 이제 내기에만 들리는 럭키몬스터 방송의 그 숫자 방송 헬츠 숫자와 뭐 로또 번호 이런 것들도 뭔가 감독님 다 의미를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트램폴린이나 용각산부터 여쭤볼게요. 제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이 용각산 같은 경우는 도윤이 형도 몰랐다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이 남자가 되게 소심하고 되게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안에 이렇게 말이 럭키몬스터가 자기 자신을 괴롭혀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큰 반박을 못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의미로 이 사람을 오히려 설득하는 방법으로 용각산을 이렇게 좀 주면서 목 관리를 해주면서 오히려 이렇게 좀 설득하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용각산을 먹는다는 설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용각산이 그 흰 가루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느낌. 불법적인 느낌이. 그런 느낌도 약간 좀 주고 싶었고 그래서 중간에 채피련이 그거 맛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HB 컨설팅 업체 사람들은 그 전에도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그런 거를 또 뉘앙스를 밝히는 거고 거기서도 그런 설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숫자예요. 헤르츠 숫자. 그 숫자는 근데 제가 그거를 황금 비율 뒷번호 숫자들을 소수점 뒷자리들을 한 거예요. 그 황금 비율 있잖아요. 다빈치 그림이나 완벽한 숫자.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렇게 무슨 자연법 같은 느낌으로 그냥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뒷자리 수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감독님께 이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포스터를 봐도 아시겠지만 컬러감이 굉장히 독특하고요. 각 캐릭터의 인물들이 가지는 컬러 자체도 그 캐릭터를 설명하는 되게 중요한 도구가 되고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컬러의 변화라든지 컬러가 합쳐졌다가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변화들이 있는데 색감에 되게 중요하게 좀 염두를 두시는 것 같아요. 럭키몬스터 전체의 이 색감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되게 소규모 예산의 이야기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한계 안에서도 저희가 보여지는 그 뭐 색이나 아니면 소리나 아니면 소품이나 이런 것들이 최대한 낭비 없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캐릭터별로 각자 그 컬러들을 원래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도맹수한테는 진짜 그 초식동물 같은 그 녹색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트램폴린 장이나 아니면 뭐 자기 메고 있는 넥타이나 이런 것들로 그리고 뭐 이런 그 레이저 포인터 이런 네. 색깔들 이런 것들이 그런 녹색을 상징하는 그런 색들이 이제 이 남자가 점점 강해지면서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피색도 나오게 되고 네. 훨씬 어두운 색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 캐릭터별로 그런 색깔들을 조금 정해놨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색깔 쓰심이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인물들에게 주셨을 때는? 저는 근데 그 보라색 이런 네. 색깔도 제가 그 되게 좋아하는 색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보라색이 되게 약간 광기의 색이라는 네. 거를 옛날에 무슨 색 관련된 그런 책을 보다가 제가 네. 봤던 기억이 있고 네. 네. 그리고 성리아도 어떻게 보면은 검정색이랑 이제 붉은색 계열 그리고 중간에 칙칙한 녹색 뭐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의 그러니까 집안에 있을 때는 거의 이 성리아라는 캐릭터는 되게 삶의 의욕도 없고 거의 죽어 네. 있는다는 네. 느낌으로 검정색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욕망을 드러낼 때는 좀 붉은색 계열을 입고 있고. 네. 네. 그 현장에서 배우님, 감독님이 디테일에 되게 민감하시면 배우님들은 조금 힘들지 않으신가요? 어떠셨어요? 힘든데 또 감독님이 또 타협을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포기할 건 또 빨리 포기하고 그래서 막 이제 오히려 제가 초반에는 좀 많이 좀 집착을 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영화가 한국영화 아카데미 작품이고 그 단체 특성상 감독님이 뭐 물론 연출도 하시지만 그 제작의 업무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촬영 중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뭐 자잘한 것들로 감독님하고 막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조용히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연출이기도 한데 제작도 해야 되니까 제작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비즈니스적 마인드를 함께 탑재하고 계신 배우님께 같이 여쭤볼게요. 조금 더 어떤 부분에 그렇게 집착하셨어요? 초반부에 그냥 뭐 작은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씬들을 쳐야 되고 여러 이제 장소 이동도 꽤 있는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하루에 찍을 분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모니터를 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이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 시간들이 애가 탔겠죠. 그래서 이제 감독님 어느 순간에 이제 모니터를 하는 거를 조금만 줄여주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으면서도 되게 약간 그런 마음 쓰이는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배우가 그렇게 디테일을 같이 신경 써주면 감독님 너무 기쁜 일이죠, 사실은. 근데 이 캐릭터에서 또 하나는 우리 도맹수라는 김도훈 배우님이 연기하신 캐릭터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굉장히 강하고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부딪히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의 성장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캐릭터업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캐릭터, 굉장히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 많은 배우들이랑 이제 우리 김도영 배우님 계속 합을 맞추셨을 텐데 배우님들이 다른 배우님들이랑 합 맞추시면서 좀 기분 좋게 기억 남았던 순간들 어떤 장면인지 몇 개만 알려주세요. 일단 저희 배우들은 지금도 너무 친하고 촬영 당시에도 너무 친했어서 네. 일단 저희가 뭔가의 의견을 제시하고 뭔가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그거 약간 좀 상당히 자유로운 현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의 모든 장면들이 저 혼자 찍는 장면 제외한 모든 장면들이 현장의 분위기는 되게 재밌었고요. 네. 특히나 좀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네. 제가 HB 컨설팅 사람들이랑 네. 다방에서 만나는 그 장면들이 저는 그 찍을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많은 얘기를 약속을 하지 않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이 되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재밌게 주고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들이 너무 기억에 남고 또 개인적으로 애정하고 그런 장면들. 네. 감독님께도 이 다양한 캐릭터를 구상하시게 된 과정, 좀 재미있었던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릭터들 되게 세공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하고 있는 모든 이 뭐랄까요 비주얼부터 대사 하나까지 굉장히 촘촘하게 세공되어 있는 인물들 같았거든요. 좀 들려주세요. 저는 그 캐릭터 자체도 이렇게 뭐 잠깐 나오건 많이 나오건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 스토리랑 맞물려서 그래도 디자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처음에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그런 캐릭터들이었는데 그 배우분들이 이렇게 다른 거를 좀 더 추가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좀 더 풍부해졌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HB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 저는 거의 약간 처음에는 약간 사람이라기보다 네. 어떤 그냥 되게 뭐 추상적인 존재 같은 느낌을 원했거든요. 이 HB 컨설팅 업체 뒤에 무슨 큰 백스토리가 있다기보다 어떤 이게 추상적인 힘인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또 성일 선배님이랑 이제 배진웅 배우가 이렇게 또 서로 얘기를 또 나누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들은 뭐 한 명은 되게 강인한 배진웅 배우는 되게 강인한 캐릭터, 박건하는 강인한 캐릭터고 그 최필영 캐릭터가 그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만나서 무슨 격투기 단체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연관되면서 지금까지 왔다 뭐 이런 전사를 전사를 만드셔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조금 결부되면서 조금 더 코믹한 느낌도 좀 더 들어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 안 계시지만 장진희 배우님의 캐릭터도 장진희 배우님 스스로도 되게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딱 알고 있는 장진희 배우님의 캐릭터는 굉장히 좀 액션 이런 걸로 기억하고 있을 텐데 외부적인 움직임 거의 없이 감정 연기 표정으로만 되게 완전히 다른 얼굴 보여주셔서 전 되게 반가웠거든요. 감독님 그 장진희 배우님 캐스팅 하신 거에 대한 얘기도 간단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처음에 장진희 배우님은 원래 근데 이게 또 다른 캐릭터 인물들이 더 있었어요. 또 다른 그 이전에 복권에 당첨됐던 여자 캐릭터가 원래 있었거든요. 그게 HB 컨설팅이랑 연결돼서 그 캐릭터와 관련된 백스토리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캐릭터로 원래는 이렇게 같이 뵙고 얘기를 나눴는데 좀 뭔가 되게 날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저는 좀 있었어요. 그냥 너무 이렇게 딱 너무 정제된 느낌이라기보다 그런 느낌이 이 캐릭터에는 조금 맞을 수도 있겠다. 다만 거기서 그 모든 그 안에 있는 걸 다 표출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
그리고 모든 걸 다 억제해서 안에서는 담아놓고 조금 다르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한테 좀 친절해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불친절해 보일 수도 뭔지 모르겠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 질문 하나만 감독님 배우님께 드리고 객석에서 여러분들 관객 질문 받으려고 하거든요. 질문 하고 싶으신 분들 조금 이따가 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또를 맞았다라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일 같잖아요. 진짜 럭키하고 기분 좋고 행복한 일 같은데 이 영화가 본격적으로 하드코어해지는 되게 보는 사람들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쫄깃쫄깃 움찔하게 만드는 그 시점이 오히려 로또가 당첨된 이후라는 말이죠. 저는 그 설정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연기하시는 입장에서도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영화 안에서 이 로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감독님, 배우님 각각 하셨을 것 같거든요. 감독님께 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왜 이 로또 50억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건지? 이거는 이거는 기적이라고 봤어요. 기적. 그러니까 현실 가능한 기적.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기적이라는 것이 뭐 공중 부양을 하거나 뭐 장풍을 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 네. 되게 현실 가능한 기적은 어떻게 보면 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돈이라는 기적을 맞은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의 그 외부 환경만 변한 게 아니라 그게 자기 트라우마나 아니면 내부 그 자존감이나 이런 자아에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50억 원 정도면은 진짜 큰 돈인데 근데 더 큰 돈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왜 50억 원인지 좀 궁금하긴 했는데 이게 저도 좀 찾아보면서 근데 당첨자가 여러 명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훨씬 더 나눠갖고 좀 작게 맞아요. 현실적인 느낌에서 그래도 가장 꽤나 큰 혼자 당첨됐을 때 되게 큰 금액은 그 정도라고 봤습니다. 네. 역시 그 디테일에 의한 증거에 의한 거였군요. 예, 김도현 배우님 이 영화 속의 로또 도대체 이 도맹수에게 로또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사실 도맹수가 로또가 당첨되기 전까지는 돈을 받아내기 위한 사채업자 빼고는 아무도 도맹수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로또에 당첨이 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도맹수를 슬슬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없었으면은 뭐 물론 쭈구리였겠지만 찌질하게 인생을 살았을 사람이 네. 이제 로또에 당첨이 되면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자극들을 받게 되고 그 자극들로 인해서 결국 파멸로 가는 건데 네. 저는 그 로또 당첨된 게 도명수한테 잘된 일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남은 게 뭐지? 네, 이제 구속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면 보통 로또가 당첨됐다라는 순간이 가지는 어떤 뒷일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가지는 희열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도맹수에게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서 되게 이 당첨 자체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이런 좀 궁금증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냥 도맹수가 생각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아내를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근데 이 사람은 돈을 써본 사람이 아니니까 네. 제가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의아해하면서도 좀 흥미가 있었던 게 네. 얘가 로또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부동산을 사거나 네. 자동차를 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먹고 싶었던 음식을 잔뜩 시켜놓고 그거를 이제 먹는 거였거든요. 네. 그 도명수한테는 이게 참 그냥 아내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됐을 뿐이지 뭔가 이거로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보다 이제는 사채업자와 이별을 할 수 있겠구나 정도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다른 자극들이 들어오니까 이 일들이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지금 우리 김도영 배우님이랑 봉준영 감독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저도 약간 궁금증이 풀리는데 이 영화 속에서 이 도맹수라는 인물은 악몽이나 현실이나 별로 다를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꿈꾸는 악몽이나 지금 현실이나.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기적 같은 행운, 럭키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너무 피폐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눈앞에 불을 끄는 거 말고는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궁지에 몰려있던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자기 빗장을 풀어나가는 그 과정을 되게 섬세하게 보여주셨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두 분 말씀하시면서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는 객석에서 관객 여러분들께 질문 좀 받고 싶은데요. 예, 편안하게, 예, 손 들어주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운데 관객님, 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아까 16180348 헤르츠에 대한 의미가 관광대 아까 설명해 주셔서 네. 일단 그건 풀렸는데 네. 그 숫자가 그 황금 비율 소수점이라고 자연법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그거를 쓰셨다고 하니까 왠지 제가 그 로또 번호로 그걸 써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허락받으시는 건가요? 지금 로또 번호로 그 번호를 써도 괜찮은가? 님이나 감독님께서는 그 번호로 로또를 해보셨는지 하고 또 하나는 네. 그 저기 HB 컨설팅을 소개할 때 명함같이 그 전화번호하고 그 상호가 그 각인된 그게 주사위였거든요. 네. 근데 그 주사위는 그 랜덤 그 임의성을 상징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혹시 배우님 주연 배우 그리고 주요 조연 배우님 숫자 합해서 6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는지. 주사위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그 번호를 혹시 로또를 해보신 적은 없는지 물어보셨어요.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죠. 저희가 이게 용지가 필요해가지고 소품으로 그게 나와야 돼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몇 번 해봤죠. 그리고 해서 되면은 좀 제작비 보태고 나눠 갖자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쪽을 해서 하긴 했었어요. 그러나 다 안 됐죠. 다 안 됐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꼭 지금까지 안 됐다고 해서 앞으로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좋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사위의 의미에 대해서도. 근데 이거는 어떤 논리적인 막 그런 게 있었다기보다 이게 전반적으로 그 이름들이 이름들이 그 인물들이랑 좀 안 어울리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 되게 맹스도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캐릭터랑 안 어울리고 어떻게 보면 최필연 캐릭터도 필연이잖아요. 필연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근데 주사위는 우연적인거나 그런 반대되는 의미가 있어서 그거는 제가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감상을 나눠주셔도 좋고요. 네, 여기. 간단한 질문인데 영화 끝나고 도맹수의 삶은 어떻게 진행됐을지 네, 이거는 우리 배우님이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고 감독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저는 구속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현실적으로. 네. 사실 지금 영화 장면에는 지금 편집으로 나오지 않는데 이제 도명수가 마지막에 또 그 보라색 옷을 입고 그게 도명수라는 사실도 밝혀지지 않는구나, 그죠? 네. 어떤 인물이 보라색 옷을 입고 다시 그 방방을 뛰고 있는데 이제 그 주변에 안개꽃이 놓여져 있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편집에서 날아갔는데 그 안개꽃의 꽃말이 죽음이라는 꽃말이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 인물은 뭐 폭주했지만 하얗게 타버렸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잘 살았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 생각은 다르실 거예요. 감독님. 저도 맥락 비슷한데 이게 원래 그 엔딩에 안개꽃을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죽음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게 또 다시 당첨을 됐어도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불행할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그런 엔딩이었는데 그거를 안 썼거든요. 제가 안 썼다는 건 저는 이 사람 잘 살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저 그런 생각으로 그거를 편집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왜 잘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시대에 훨씬 더 적응을 잘해 나갈 그런 강인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나약한 거나 그런 거랑 별개로 네. 이 사람은 이 멘탈로는 오히려 그게 되게 좀 씁쓸한 건데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되게 생각할 여지를 굉장히 많이 주시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혹시 한 번 정도 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하나 더 같은데? 해줄까요? 예, 어떤? 마지막 엔딩에서 제가 영화를 이해한 거는 그 럭키라는 이유가 로또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안 돼서 럭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부른 숫자가 20일이 나왔는데 그 로또가 안 되고 자기 그냥 상상 혹은 그 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 그 진행된 네. 이야기가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엔딩의 의미에 대해서 감독님. 저 엔딩은 그 황금별 그 숫자랑 상관없이 이 사람이 또 뭘 했는데 또 당첨됐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뭐 해석하기에 다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과정을 함에 있어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 또 이 말이 안 된다. 두 번 당첨되는 게. 근데 저는 그 결론을 원했던 것 같아요. 이거 근데 해석은 열어놓고 싶지만 저는 확실하게 그걸 설정해놓고 간 거거든요. 네. 너 약간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감독님? 아까 저는 감독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조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자신의 삶의 태도, 이 방식 자체를 이 정글 같은 지옥 같은 세상에 맞춰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의 모든 행동들이 이 세상이랑 합이 맞아서 굴러가는 거죠. 운이 좋다기보다는 이제 이 세상에 적합한 비스트가 되어버렸다 이런 그런 의미로도 또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우리 배우님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장면은 감독님이 했던 얘기를 현장에서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첨이 된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어쨌든 저는 좀 모호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저게 당첨이 된 거야? 혹은 망상인가? 네, 망상인가? 환상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 장면을 약간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 하나만 질문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한 거 있으신 관객분 한 분만 더 얘기 들어보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그냥 집에 가시면 너무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하고 싶으신 분? 네? 동명수의 삶같이 현실 삶에서도 럭키 같은 그런 전환점이라는 포인트가 있으셨는지라 또 다른 거는 네. 그 감독님한테인데요. 네. 그 마지막에 아내를 이렇게 살해하는데 네. 그거 말고 또 다른 반전 스토리가 원래 뭐 편집이라도 뭐 있었는지. 없어졌던 건데 다른 스토리로 이렇게 하려다가 바뀌시고 네, 일단 감독님 요거 질문 먼저 풀어주시죠. 그 아내를 살해한 저는 그 장면 연출도 굉장히 좀 비주얼적으로도 뭐랄까 사람 이렇게 쿵쾅쿵쾅하게 만드는 그런 연출이라서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데 그 이야기 혹시 뭐 반전 어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쓰는 단계, 그러니까 이게 촬영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긴 한데 그 전에는 뭐 좀 다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HP 컨설팅을 아예 안 죽이고 그런 결론도 있었고. 네. 근데 아내와는 결국에는 대결을 하는 걸로 처음에 가닥을 잡고 갔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아내가 결국 이 남자의 궁극의 그 목표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봤지만 이 촬영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다 세팅을 해놓고 들어간 거죠. 예. 그 결론을 흔들림 없이 이제 촬영하셨다. 근데 그 장면 찍을 때 감독님 되게 많은 생각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도맹수가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 장면에서 그런 얘기를 조금 한 마디만 붙여주신다면.
이게 딱 그 장면이라기보다 이게 되게 좀 핵심적인 부분이 노숙자를 때리면서부터거든요. 노숙자를 때리면서부터 이 사람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자기보다 약자를 또 때린다. 거기서부터는 이제는 이 사람이 약간 용서가 안 되기 시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이 사람이 참 어렵고 안 됐으니까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좀 과한데? 그러면서 점점 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네. 그렇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도윤 배우님 인생에서 어떤 럭키라고 이야기해 주실 만한 순간이 어떤 있을까요? 저는 그냥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에 연기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배우를 꿈꾸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사실 캐스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기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를 캐스팅하셨던 감독님들은 봉준영 감독님을 포함해서 흔히 말하는 사람들의 인지도 저보다 더 좋은 인지도를 가진 배우를 캐스팅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감독님들의 혹은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의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용기를 뭐 보잘것없는 저라는 배우한테 써주신 게 저는 제 인생에 가장 럭키한 일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굉장히 더 많은 럭키한 일들이 이어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오늘 관객 여러분들과 또 대화하다 보니까 벌써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배우님 그리고 감독님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또 이 럭키몬스터를 앞으로 봐야 되는 관객들에게 우리 영화는 이런 영화입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씩만 덧붙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신 것 자체로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혹시라도 여력이 되신다면 주변 분들에게 또 이게 극장에서 볼 때는 또 느낌이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보는 거랑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체험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좀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봉준영 감독님이었습니다. 네, 우리 김도윤 배우님. 진짜 요즘처럼 이렇게 관객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랬던 순간이 있었나 싶어요. 특히나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오늘 이렇게 대화에 참여해주신 한 20여 분 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라도 혹시나 우연찮게 마주치게 된다면 12월 6일인가요? 네, 12월 6일 그때 집일 때 왔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정말 반갑게 감사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마음 같아서는 뭐 다 모시고 가서 뭐 술이라도 한잔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니까 아무튼 뭐 조심히 잘 들어가시고요. 내일 출근 잘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니 두 분이 영화 자랑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자랑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저는 럭키몬스터를 보면서 최근에 뭐 장르가 누구다 뭐 이런 얘기 유행어처럼 있었잖아요. 봉준영 감독님의 이 작품 안에 캐릭터와 그리고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뭐 스릴러, 그다음에 심리, 공포, 액션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가 함께 다양한 캐릭터들과 어우러지는 그 쾌감, 부딪히는 쾌감이 굉장히 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해주신 김도윤 배우님께서 정말 영화 전체를 온몸으로 이렇게 꽉 안고 걸어가신 것 같은 느낌도 되게 많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되게 작은 소품 하나에도 봉준영 감독님의 컬러 그리고 생각이 담긴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게 봤습니다.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렇게 크게 호평받았던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되게 힘든 극장가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영화, 힘 있는 영화의 힘을 좀 몰아주셔야 한국 영화계에도 좀 더 새로운 영화들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더불어 이렇게 자리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